제목으로 우선 본 논문의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인터럽트 기반으로 된 제너럴한 OS에서 네트워크 패킷이 수신되었을 때 라이브 락이라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이렇게 네 가지 순서로 진행이 될 거고요. 본 논문에서 또 특징이 하나가 어, 보통 다른 논문들은 다른 논문의 솔루션과 비교를 하는 이밸류에이션 파트가 있는데 해당 논문은 다른 논문과 비교를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키 아이디어를 어, 수정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계속 비교하면서 실험을 진행해 가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내용을 시작을 하기 전에 기존의 학부 시절에 네트워크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 OSI 7 계층 모델에 대해서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내는 쪽의 시스템에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단에서 데이터를 생성을 하면 상위 레이어에서 하위 레이어로 인캡슐레이션을 해서 하나하나 포장을 하게 되죠. 그 마지막에 전기 신호로 바꾸어서 수신되는 시스템에 이걸 보내게 됩니다. 그럼 수신받은 시스템에서는 이거를 포장지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상위 레이어로 이동을 시키고 마지막에 유저 프로세스에서 이 데이터를 확인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호스트 베이스의 라우터인데요. 이렇게 호스트와 호스트를 연결하는 어떤 라우터가 있을 때 이 라우터에서는 이 아래 세 개의 단계에서만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레이어에서 전기 신호를 받으면 디바이스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데이터 링크 레이어의 처리가 일어나게 되고 데이터 링크 레이어의 처리가 완료되면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레이어 단의 처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IP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 라우터의 기능인 라우팅이나 포워딩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를 4.2 BSD라는 아주 오래된 OS, 제너럴한 OS에서 어떻게 실제로 구현이 디자인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4.2 BSD를 말씀드리자면 1983년도에 나온 버전이고요. 가장 최초로 BSD 쪽의 OS에서 네트워크 패킷을 처리하는 그런 기능이 구현된 제너럴한 목적의 OS입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디바이스 레벨의 인터럽트가 패킷이 도착했을 때 이 리시브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 레이어 단의 처리를 하게 되고 데이터 링크 단의 처리가 완료되면 인풋 큐로 이걸 넣어주게 됩니다. 그럼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발생시켜서 그 상위 레이어인 네트워크 레이어 단의 처리를 하게 되고 거기서 완료가 되면 이것을 아웃풋 큐에 넣어서 그 전송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디바이스 레벨의 인터럽트는 좀 상위 프라이어리티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소프트웨어 단의 처리는 하위 프라이어리티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에 Q를 넣은 이유는 앞단에서의 처리와 뒷단에서의 처리가 속도가 같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완충시키기 위해서 이런 Q를 중간중간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또 옵티마이제이션을 한 게 패킷 하나가 도착할 때마다 디바이스 인터럽트 한 번,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한 번 이런 식으로 매번 어, 불필요하게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많이 불리게 하는 것보다는 인풋이 burst로 들어왔을 때 한꺼번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일으킬 수 있도록 배치 인터럽트 방식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일단 인터럽트라는 것은 저희가 CPU 단에서 다른 처리를 진행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반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로우 레이턴시를 위해서 했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하가 많지 않은 시점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구현이 된 게 굉장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하지만 인풋이 너무 빨리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디바이스 레벨의 인터럽트가 가장 높은 레벨의 인터럽트이기 때문에 계속 인풋을 처리하는 데만 CPU 자원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뒷단에 IP 포워딩 레이어나
전송을 하는 측의 방식, 프로세스는 거의 진행이 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이 앞에서 계속 인풋을 받으면 그것을 처리해서 큐에 넣어주는데 큐는 사이즈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이즈가 넘어가게 되면 그 패킷들이 다 드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앞에서 처리했던 패킷들이 결국에는 낭비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CPU 자원을 낭비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라이브 락이라는 상황으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뒷단에 있는 거는 하나도 돌리지 못하고 앞에 계속 수신만 하는 그 핸들러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CPU는 라이브한 상태에서 뭔가 처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처리가 되지 못하는 락이 걸린 상태와 같다고 해서 라이브 락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과부하 시점의 문제점을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throughput 측면인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 라우터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풋 패킷들을 받았을 때 아웃풋으로 나가는 것이 throughput이 되겠죠. 근데 뒷단에서의 처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throughput은 결국엔 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똑같은 현상을 페어니스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전송도 이루어지지 못하겠고 네트워크 지금 제너럴한 OS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패킷 처리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이 없는 뭐 다른 처리나 다른 뭐 유저 모드에서 돕는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도 스타베이션이 일어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어니스를 위반하는 문제점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턴시 측면에서의 문제도 발생을 하는데요. 일단 인터럽트 자체가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오히려 레이턴시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풋이 마구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 디바이스 인터럽트 레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를 먼저 처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버스트가 들어오는 상황에 내가 만약에 첫 번째 패킷이었다고 하면 그 첫 번째 패킷은 제 뒤에 따라 들어오는 모든 패킷들이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처리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첫 번째 패킷 입장에서는 레이턴시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에까지가 모티베이션이었고, 이제 논문의 키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풋이 과부하된 상황에서 리시브 라이브 락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본 논문에선 이것의 문제 원인이 태스크를 우선순위화하는 과정의 그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을 아래 두 가지 해결책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순수하게 인터럽트 기반의 OS에 이제 풀링이라는 방식을 도입을 해서 두 개를 결합해서 하이브리드 디자인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리엠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불필요하다. 그거를 없애거나 억제하자라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두 번째 것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앞단에 이제 OSI 7 계층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어, 네, OSI 7계층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 부분이 레이어가 나눠져 있는 게 작업의 순서를 말할 뿐이지 작업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로우 레이턴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자 제너럴한 OS에는 인터럽트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터럽트라는 것 자체가 어떤 우선순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개념이 여기에 끼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프리엠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렇게 우선순위가 설정돼서 발생한 프리엠션은 불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런 동일한 레벨에서 이 태스크 순서대로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일단 두 번째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좀 더 자세하게 다음 장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럽트와 풀링이 저부하 시 그리고 고부하 시에 어떻게 동작하는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럽트 기반으로 되어 있는 OS에서는 저부하 시에 CPU가 다른 처리를 하면서 동시에 I/O 이벤트나 네트워크 패킷 처리가 왔을 당시에 하울링이 들리는 교수님. 네. 네, 로우 레이턴시를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부하 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throughput과 fairness와 레이턴시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반면에 풀링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링은 저부하 시에 레이턴시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형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풀링은 어떤 기간마다 내가 디바이스 드라이버한테 가서 나 지금 처리해야 될 거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인데 그럼 만약에 처리해야 될 게 패킷이 도착한 게 없으면은 없는 대로 그 가서 확인했을 때 없으면은 그게 CPU 입장에선 낭비가 되겠죠. 그 또 반면에 도착한 패킷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터럽트처럼 도착하자마자 처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패킷은 풀링으로 인해 불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unnecessary latency가 추가된다라고 써져 있는 거고요. 하지만 풀링이 빛을 발할 때는 과부하인 시점입니다. 주기적으로 체킹을 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체킹을 안 하는 시점에는 다른 프로세스를 진행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위에서 단점으로 언급되었던 throughput과 fairness 측면에서 throughput은 유지를 할 수가 있고 fairness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인터럽트와 풀링을 하이브리드로 하자라는 것인데 저부하인 시점에서는 인터럽트 기반 그대로 두고 고부하인 시점에서는 풀링으로 전환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럽트가 많이 불려져가지고 지금 이제 고부하가 되는 시점이네 하면 인터럽트를 끊어버리고 풀링을 트리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풀링을 계속 돌리다가 더 이상 펜딩 되어 있는 패킷이 없네 할 때는 다시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까지가 키 아이디였고 이제 어떻게 실제로 구현을 하고 실험을 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풀링 메커니즘인데 이미 고부하가 걸린 시점에서 동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에 보여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디바이스 레벨의 인터럽트가 발생이 일단 됩니다. 그러면은 그 OS의 스케줄러에 스레드를 하나 스케줄하게 됩니다. 그거는 계속 풀링을 하는 스레드겠죠. 그리고 요 인터럽트는 이제 디세이블이 되게 됩니다. 더 이상 디바이스 레벨의 네트워크 패킷 처리를 받을 때 디바이스 레벨의 인터럽트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OS에서는 아까 할당받은 그 풀링 스레드를 돌리게 되는데, 앞에서 처리했던, 여기 앞에서 처리했던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로우 프라이어티로 내려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IP 포워딩 레이어를 처리하게 되고, 아까 데이터 링크 단에 보내는 처리를 하는 것도 요 아랫단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레벨의 프라이어리티 레벨로 위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프리엠션을 없앴고요. 동시에 여기에 원래 인풋 큐가 있었는데 인풋 큐도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앞단에서 열심히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인풋 큐에 넣었는데 인풋 큐가 가득 차면은 패킷이 드랍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패킷은 한번 받으면은 반드시 끝까지 처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 큐를 아예 없애버리고 반드시 다음 레이어로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웃풋 큐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논문에서의 설명은 인풋을 받는 속도와 아웃풋을 하는 속도가 같다는 게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웃풋이 더 느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완충해야 돼서 이 큐는 없앨 수가 없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은 지금 고부하인 시점이고요. 저부하인 시점에서는 여전히 인터럽트 기반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 요 회색 부분 안에 존재하는 거고 저 부하인 시점에서는 인터럽트 기반으로 동작을 하다가 그 부하인 시점에서 이 인터럽트가 불리게 되면서 끊기고 풀링으로 계속 진행을 하다가 풀링으로 했을 때 더 이상 처리해야 될 패킷이 없네 하면 다시 인터럽트로 돌아가는 그런 하이브리드 디자인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실제로 구현을 한 그 장비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스트 대상이 되는 거는 라우터였고, 라우터는 요런 DC에서 나온 머신의 알파 베이스라는 리스크 아키텍처예요. 그래서 알파 베이스로 된 머신을 사용을 하였고, 디지털 유닉스 버전 3.2라고 이것도 죄송합니다. 디지털 유닉스 버전 3.2라고 해서 아까 보여드린 4.2 BSD랑 동일한 그 네트워크 패킷 처리를 하는 OS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라우터에서 매번 넷스탯을 쳐서 패킷을 얼마나 아웃풋으로 보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요. 소스 호스트와 데스티네이션 호스트가 있는데 데스티네이션 호스트는 사실 존재하지 않고 라우터의 ARP 테이블의 엔트리를 좀 가짜로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요. 소스 호스트는 위에보다 라우터보다 좀 더 좋은 머신을 사용해서 부하를 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10,000개의 UDP 패킷을 라우터에 전송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고 그 속도를 계속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라이브 락이 걸리는 상황을 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이더넷은 10Mbps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throughput과 fairness와 latency를 모두 가져가는 것이죠. throughput은 어느 정도 이게 성능이 잘 나와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과부하일 때도 성능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fairness는 당연히 네트워크 패킷의 그 뒷단의 레이어도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고 네트워크 패킷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프로세스들, 뭐 유저 모드도 당연히 진행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레이턴시는 저희가 인터럽트 기반으로 레이턴시를 적게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그게 여전히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한 거고요. 그래서 먼저 하나도 변경을 하지 않은 시스템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제 가로축이 보시면 인풋 속도입니다. 1초당 패킷을 몇 개 받았느냐 그리고 세로축이 1초당 패킷을 몇 개 내보냈느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with screen D와 without screen D라고 되어 있는데 screen D는 여기서 유저 모드에서 동작하는 방화벽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ithout screen D는 커널 모드에서만 동작을 한 것이고 with screen D는 뭔가 패킷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유저 모드까지 갔다 온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성능이 여기가 더 낮게 나타나죠. 여긴 더 높게 나타나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그 팩터가 MLFRR이라고 Maximum Loss Free Receive Rate인데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최대 loss free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인풋 패킷을 로스 없이, 드랍 없이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최대 수신 속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2,000개를 받았으면 2,000개를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게 loss free겠죠? 그러면은 요 대각선 상에 위치한 것이 이 MLFRR의 그 후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저 모드까지 간다고 하면 그 maximum loss free rate이 2,000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유저 모드가 아니라 커널 모드만 간다 하면은 5,000 정도까지 내가 loss free 없이 가장 최대 속도로 수신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throughput이 거의 0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게 라이브 락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커널 모드에서는 0까지는 떨어지지 않는데 논문에서는 한 요 정도 14,000에서 15,000까지 가면 여기도 역시 throughput이 0으로 떨어지고 라이브 락이 발생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널을 그 아까 말씀드린 키 아이디어에 따라 수정을 한 사항인데요.
지금은 유저 모드에 가지 않고 커널 안에서만 동작을 한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unmodified는 앞에서 보셨던 거고, nopulling은 유저 커널을 수정을 하긴 했는데 풀링 기능을 켜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결국엔 이 둘이 거의 동일한 그런 퍼포먼스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검은 점이랑 흰색 점이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흰색 점이 좀 수정을 했는데도 더 안 좋죠. 논문에서는 이게 not clear다. 왜냐하면 뭐 이게 컴파일러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데이터 캐시 쪽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해서 자기네들도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위에 두 개가 이제 진짜로 풀링이 돌아간 것인데 이 네모는 쿼타를 5로 줬을 때 그리고 이 회색은 쿼타를 주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쿼타를 5로 줬다고 하면 매번 풀링이 돌아가면서 5개의 패킷씩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개의 패킷을 처리를 하면 이 네모를 보시면 이 maximum loss free 다음에 계속 throughput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락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풀링이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쿼타가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받은 모든 패킷을 일단 다 처리하고, 한 단계에서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태스크에서 또 다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회색을 보시면 다시 0으로 풀풋이 거의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키 아이디어를 모두 적용을 했는데도 이렇게 라이브락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보셨듯이 아웃풋 큐는 제가 제거를 안 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큐 사이즈 자체가 뭐 10개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풀링을 해서 뭐 100개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100개 처리하고 100개 처리해서 큐에 넣었는데 10개만 남아있고 나머지 90개는 다 드랍 되겠죠. 그게 반영이 된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기초 단계의 OS에서는 이렇게 아웃풋 큐가 드랍되게 되면은 그만큼밖에 못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에는 라이브락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키 아이디어를 다 적용을 했는데도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 이 논문에서는 휴리스틱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개드릴 것은 3가지 휴리스틱을 적용한 실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휴리스틱은 쿼타를 정해야 되네. 쿼타를 한번 정해보자 한 거죠. 그래서 쿼타가 5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내보이는 거를 알 수 있고 10일 때, 뭐 20일 때, 100일 때, 무한대일 때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마다 또 그 속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몇이 가장 좋다라고 할 수 없고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가장 좋은 걸 도출해냈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내용이었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교수님께서 뭔가 작성을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커널단에서만 진행을 했는데 유저 모드에서 만약에 더 추가로 진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면 커널단에서는 저희가 방금 같은 레벨의 프라이어리티로 만들어서 그 프리엠션을 없앨 수 있었는데 유저 모드로 가면 프라이어리티 레벨이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했을 때 또 다른 네. 또 다른 휴리스틱이 등장하게 됩니다. 유저 모드로 보낼 때는 가장 상위 레이어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그 처리가 완료된 것들을 또 큐에 담아서 관련된 유저 프로세스를 깨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네트워크 단에 뭔가 그런 스크리닝을 해야 될 때 그 큐가 만약에 인풋이 너무 많아지면은 큐가 또 가득 차서 드랍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unmodified는 뭐 당연히 그 원래 잘 안 돌아갔던 그거고 풀링을 했는데 그냥 그대로 풀링만 하는 경우에는 또 똑같이 그 unmodified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봤던 아웃풋 Q에 의한 패킷 드랍이 발생하면서 성능이 떨어지는데 이럴 때에는 우리가 그 Q에 대해서 Q가 지금 어느 정도 찼다라는 피드백을 줘서 만약에 어느 정도 이상이 넘어가면 인풋을 받는 프로세싱을 중단시키자라는 것이 피드백을 주는 그 방식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주면은 지금 회색으로 보시듯이 어느 정도 throughput이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실험에서 지금 Q의 75%가 풀이 나면은 그때 알려줘서 그 인풋을 받는 것을 중단시킨 결과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던 휴리스틱은 CPU 사이클을 제한하자라는 것입니다. 앞단에서는 그래도 유저 모드가 어느 정도 네트워크와 관련 있는 것이었는데 유저 모드랑 그 네트워크 패킷 처리와 아예 관련 없는 프로세스가 유저 모드에서 돌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너럴한 퍼포스의 OS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 사용을 한 것이 알파 베이스, 아까 말씀드렸던 알파 아키텍처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이클 카운터 레지스터가 존재를 하는데 지금 CPU 사이클이 얼마나 돌았는지 계속 카운팅을 하고 있는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풀링 스레드가 돌아갈 때 이 인풋을 처리하기 전에 그 카운터의 값을 읽어오고 그리고 인풋을 처리하고 나서 카운터 값을 읽어오면 이 사이가 얼마나 CPU 사이클이 돌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거에 사이클 리밋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threshold가 100%다라고 하면 인풋 처리를 하는데 CPU 사이클을 100%까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게 유저 모드에서 available한 CPU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유저 모드에서는 0%만 가능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스래시홀드를 75%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 유저 모드에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궁금하실 수 있는 게 스래시홀드 75%면 유저 모드 25%까지 돌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그냥 돌아갈 때도 6% 정도 백그라운드에 그냥 돌아가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50%일 때도 유저 모드가 50% 돌아간 게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아래에 있고 25%일 때도 75보다는 조금 아래에 위치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 기간, 여기서는 10ms라고 했는데요. 10ms 동안에 그 threshold를 준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앞단에 그 키 아이디어 2개를 적용하고 휴리스틱 3개까지 적용한 실험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